2023년도에 주도주의 이제 특강을 12월 10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치주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것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글로벌 정시 환경이 큰 변화가 와서 이제 성장주의 정체 올라는 가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2024년 주도할 새로운 형식의 가치주 종목 선별 핵심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에서는 2023년도 주도 가치주의 10종목을 공개하고 저는 대형주는 매력이 좀 감소될 거라 생각하고 중소형주 옐로칩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저는 안 합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2024년 주도주 가치주 평가에 대한 타이밍 포착법 얘기하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래량 매물대 분석이 핵심이고 중기 단기 이평선 주목하자. 요걸 다 이번 특강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뭐 50만 원, 5주입니다.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안 비싸요. 이제 종목 장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매번 하는 건 11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문자 방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분들은 간편하게 이쪽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3490-4605.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는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예,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장 결제. 요게 제일 쿠폰으로 이용하세요. 할인 쿠폰. 예, 알겠습니다. 원시아원킬님. 저희 방에 회원님이신데요. 저랑 이제 굉장히 교감이 많이 돼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자, 요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주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가치주의 개념은 아니고요. 실적이 되는 가치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전에 막 가치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가치주니까 예전에 가치주였는데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그다음 재무가 안 좋거나 이러면 별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원하는 가치주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가치주는 앞으로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치주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은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버려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제 드리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가치주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되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미국 증시가 해외 증시에서 파월 의장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해외 증시 보면서 미국 증시 보면서 좀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파월 의장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50bp 인상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상 속도를 줄인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뭐 그게 되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저는 막 얘기하길래 미쳤다고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눌려서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파월 의장이 발언을 뭔지 보니까 아니,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속도를 줄이니까 뭐 엄청 이게 이거거든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동안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막 시장이 미쳐서 막 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뭐 50bp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고용 시장이 안정돼야 할 듯.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 시장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고용 시장이 지금 뜨겁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물가 목표 2% 복과액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임금 상승률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쇄돼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갈 길이 멀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안 말씀드렸지만 어,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만 있게 약간 줄인다 하더라도 이게 막 나스닥이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존 윌리엄스 뉴욕은행 총재가 이게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시황을 앞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시황 잘 안 합니다. 시황 의미가 없는데 뭘 시황을 해요. 그다음 한국적 시가 영향을 안 받을 건데. 그러니까 그 존 윌리엄스 이게 뉴욕 연원인가 총재가요. 왜냐면 이 되게 이게 그 좀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딴 거 다 떼치고 2024년에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는 참 우리나라도 대단하죠. 연준 이렇게 총재까지 다 알고 있고 세인트 루이스 총재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것도 이틀 전에 얘기했어요. 2023년 그러니까 속도는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한다 하더라도 높은 금리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시황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75bp를 안 하고 25bp나 50bp 그 정도 하고 뭐 저는 내년에 금리 인상 딱 두 번밖에 못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경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25pp 정도만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하를 해야 돼요. 유동성 공급을. 근데 인하는 2024년까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 잘 안 보거든요. 베이지북 보는데 베이지북 보면 어, 경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긴축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의 문제거든요. 안 좋다니까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어제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민간 고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민간 고용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지표가 나와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원래 시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어차피 많이 떨어져봐 2200이고 우리 증시는. 예, 내년에 어차피 2700까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험은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뭐 어차피 종목 장세인데 어제 ADP 민간 고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걸 봐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만 제가 하고 남은 시황 그렇게 많이 안 할게요. 보면 11월 달에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가 12만 7, 그러니까 예상치가 20만 명 증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만 7천 개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훨씬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긴축을 안 하는 갑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긴축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긴축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경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이제 ADP 민간고용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지표를 선행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다는 거.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땡겨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제 내일 저녁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제조업이요. 그러니까 12만 개가 증가됐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제조업에 다 포함하는 카테고리가 8만 6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제조업만 딱 놓고 보면 10만 개가 감소했어요, 지금. 근데 10만 개가 감소했는데 어디서 12만 7천 개가 증가됐지? 예상치보다 물론 낮지만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딩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21만 3천 명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3천 개가 증가됐어요, 일자리가.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요 서비스 프로바이딩도 보면 그 제조업은 물론 이제 다 떨어졌고 서비스 쪽에서 늘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죠. 2만 5천 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액티비티 요것도 3만 4천 개 떨어졌죠.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도 보면 7만 7천 개가 떨어졌죠. 가장 많이 떨어졌죠. 자, 이 세 개 서비스 업종 중에 이 세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임금.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서비스 21만 3천 개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조업도 고임금이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늘어났냐면 레저나 허스피탈리티라고 접객업 있죠. 그가 22만 4천 개 증가됐어요. 근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저임금 시급제예요. 제가 시황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요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노동 시장이 아직은 좋고 뭐 임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용을 들어가면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임금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근데 저임금 시급제라고 얘기하는 레저나 접객 이런 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민간 고용이 그나마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거죠. 결국 뭐냐면 경기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 좋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형태에서 흐름을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를 더 봐야 되는 거지 긴축에 여러분들이 막 그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687고요. 2년물이 4.44고 3개월물이 4.33입니다. 10년물하고 2년물이 마이너스 7.6 벌어졌고요. 3개월까지 마이너스 0.6이 벌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제가 10년물, 2년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물, 3개월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보통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가 하면 17개, 저 시황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황 전문가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시황을 이렇게 제가 내년에는 시황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황 보면 이제 종목 수익 못 낸다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는 이게 역전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시절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978년도 하면 됐고요. 2차 오일 쇼크 때. 그 다음에 1980년대 폴 포커 아시죠? 고금리 정책했던. 아서 번스가 막 망쳐놓은, 인플레이션을 막 그렇게 망쳐놓은, 그걸 이제 폴 포커가 막 이렇게 잡는데, 그때가 1980년도 9월 달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 본격적인 침체는 10개월 뒤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그렇게 하면 됐는데, 걸프전 있을 때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하고 9.11 테러 났을 때였어요. 요때도. 근데 2000년도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 서프라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요때는 페드가 돈을 다 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풀 때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폴 보커 때 고금리 정책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했던 요때랑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때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보통. 근데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뒤에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이게. 보통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의 문제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은 저는 인정 안 하고요. 왜냐면 이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3개월물은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물은 경기 둔하지만 3개월물은 경기 침체예요. 이거 내년에 실물의 충격을 한번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물의 충격이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일 것 같죠. 5% 정도의 유지가 될 것 같고 금리는 속도 조절을 하지만 계속 고금리 한 5에서 한 6%, 4, 4% 이게 기준금리가 4%면 우리 금리는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한 8%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금리는 한 5에서 한 5% 정도 유지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의 질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임금 시급제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총재나 제임스 버러 총재나 파월 의장은 그 속도 조절을 해줄게. 근데 금리 인하는 택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꺾이고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그렇잖아요. 피벗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론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오늘은 올라가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못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경기 침체면 이 정도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는 흐름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꺾일 것 같고 실업률도 올라갈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2분기부터 올라갈 것 같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안 꺾일 것 같고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내년에 한 많아봐야 2번 그것도 25pp씩 시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수출 증감률도 보세요. 어, 2021년 5월 달에 막 45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7에다가 이번에 지금 1일에서 20일까지 이제 내일 나옵니다. 오늘 나오겠네. 오늘 최종적으로 나오겠네. 11월 달. 근데 마이너스 16.7이 됐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기가 보이잖아요. 세계 경기가 뭐라는 얘기죠? 네, 네. 세계 경기가 불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불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잖아요. 10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는 계속 불황인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그래서 얼만큼 샀는가 하면 이만큼 샀어요. 분기별로 보면. 그러니까 3분기하고 4분기에 벌써 10조가 넘어버렸어요.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요. 10조가 넘어버렸다니까요. 3분기, 4분기에. 그러니까 어, 시장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장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제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바뀌는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흐름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벌써 완벽한 키는 바뀌어져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축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제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의 축이 서서히 변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성장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남았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그냥 정체가 될 것 같다 생각.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코스닥은 그러니까 거래소가 10조를 살 동안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진짜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좀 이따 제가 좀 놀라운 거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막 둔화되고 한국의 수출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단기 금리도 막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역전되고 이런데, 외국인들은 그래서 주구장창 지금 사고 있어요. 코스닥 아예 손도 안 대요. 예전에는 코스닥 손 댔거든요. 지금 손 안 대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차입금이 올라오는 속도가 무지막지예요. 그러니까 이 차입금이 올라오는 속도가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요. 근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죠. 어, 이게 차입금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죠. 어제 나스닥 올라갔다 쳐도요. 이게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나스닥이 2008년도 2000 리만 브러 사태 때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풀어요. 그러면서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나스닥 차트가요. 장기 이평선이 데드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이렇게. 근데 올해 데드가 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데드가 안 나고 계속 올라갔을 때 시장 상황을 보면 제가 매번 얘기 드린 거죠. 디플레이션, 저금리, 확장 국면, 호황이죠. 그래서 고퍼주인 성장 기술주가 계속 우상향으로 추세를 타고 갔어요. 근데 올해 깨지고 나서 올해 제가 얘기하는 건 이평선이 깨져버렸어요. 주가가 깨진 게 아니고 이평선이 깨졌다고요. 예전엔 주가는 좀 깨지더라도 이평선은 데드가 안 났거든요. 이평선이 데드가 났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데드가 나면서 큰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코스닥 안 사요.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적 안 되는 성장성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코스닥도 실적이 되는 종목 그 섹터들이 있죠. 근데 코스닥의 특징은 실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서포트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걸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급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황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시황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년에 붙은 시황은. 그러니까 종목만 잘 잡으면 시장이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장세란 말이에요. 지금 내년부터는. 근데 어쨌든 하는 김에 같이 할게요. 근데 코스피의 우리나라의 펄을 보면 2022년 4분기에 2100선이고요. 이제 4분기 들어왔잖아요. 0.8배예요. 그 1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0.8배에서 1배 사이, 그러니까 0.8배에서 0.9배 사이에서는 사고 1배에 가까워지면 팔아요. 앞으로는 그 가치는 L자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에 1분기는 2160이에요. 내년에 2분기는 2200이에요. 내년에 2003년 3분기는 2200이에요. 제가 3분기까지 보는 이유는 내년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저희는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이, 그,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기 뭐야, 이제 그 실물 경제 충격이 나올 거라 내년 이제 당장 1분기부터 나오는데 근데 퍼가 2600에서 2700, 2700, 270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도 2700은 맥스고요. 많이 떨어져도 2100, 2200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2100, 2200이 바닥이고 많이 올라가도 2600, 2700이에요. 어차피 0.8에서 1배 사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L자형으로 갇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는 시장에서 실적이 다 나오지 않는 성장주들은 손을 안 댈 거예요. 최근에 위메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시장에서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금리는 속도 조절을 하지만 금리 인하는 2023년, 2024년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ADP, 물론 ADP긴 하지만 제조업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고요. 고비용 서비스업도 보면 고비용, 그러니까 전문직,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임금 시급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의 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형태의 흐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하고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흐름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흐름을 딱 보고 제가 생각하고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면 이제 실물 경제로 퍼지는 속도들이 만만치 않게 이제 세질 것 같거든요. 어, 이러면 이제 종목이 되게 중요해지죠. 저는 긴축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딱 박스에 갇힌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투자들은 이제 박스에 갇히잖아요. 2200선에서 2700선이니까 갇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버스 2X를 급격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팔았던 인버스 2X 있죠. 10월, 11월 달 두 달 동안에 이익실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급한 거지 얘는. 왜냐하면 박스에 갇히면 시간 가치가 계속 줄면서 어, 얘네 이제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써 이 라인으로 인버스트 X를 팔아버렸다는 거. 얘들은 벌써 박스권에 갇혔다는 거고 2200, 2100선 안 무너진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그 라인.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스닥은 떨어지든 말든 일단 안 꺾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10조 샀어요. 아직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10조 샀어요. 근데 2019년도 1분기, 2분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10조를 연속으로 이렇게 얘는 1분기에 4조 사고 2분기에 훅 떨어지고 마이너스 같죠. 근데 얘는 더 올라가잖아요. 물론 중국 쪽 자금이 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사롭지 않죠. 그죠? 예사롭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정말로 어, 그리고 코스닥은 또 안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분석하면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죠. 네. 이제는 내년에는 진짜 독특한 시장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예상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3년도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매매 전략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올렸죠. 이제 시황 보지 마라. 그러니까 시황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돈을 못 벌죠. 제가 올해는 시황만 주장창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고 제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막 그런 2100선 안 무너질 것 같다. 그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1년 내내 시황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시황 절대 보지 마. 특히 미국 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시장, 코스피 지수에 대한 시황은 절대 보지 마라. 보면 여러분들 돈 못 법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종목만 봐라.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 그러니까 시황을 절대로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만약 1분기 내년 1분기에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2100선하고 2200선 안 깬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내년의 고점은 2700선 정도다. 이렇게. 그 종목만 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12년 동안 상승했던 그 화려한 성장 시대의 시대는 끝났다. 어, 그러니까 빅 트렌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저평가 주식이 상승하는 거죠. 저평가 주식을 보통 예전에는 저평가 주식 그러면 성장성을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평가 주식이라 그러면 성장성을 담보하고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 시장이 이제 저물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이 이제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이 영향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트렌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여기에 맞는 형태의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평가를 볼 때 90년대식의 저평가 종목을 생각한다면 이번 장 여러분들 못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담은 2023년식 그 저평가 주식이 이제 시장을 이끌 거예요. 이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다 이게 성장주니까. 근데 걔네들이 정체가 되잖아요. 막 떨어진다는 건 지수가 안 떨어지니까 떨어질 일은 없죠.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장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담은 2023년도 저평가 주식이 아마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다음 사우디 같은 새로운 영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네옴시티 같은 것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느냐 안 캐치해내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앞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캐치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어, 어, 이게 캐치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 완전 2023년도는 주도주는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조금 버려두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조금 어, 어, 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담은 2023년식 저평가 주식이 상승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불황이 되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제조업도 안 좋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다 끌어들이는데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말을 다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에, 경기가 안 좋은데 제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켰을 때 그리고 금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상 속도는 조절하더라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는 5% 이하로 잘 안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중에 아주 유동성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두 가지로 가겠죠. 하나는 은행 예금이나 혹은 안정적인 회사채 쪽으로 가겠죠. 뭐 금리를 한 5% 정도 보고 가겠죠. 이렇게. 아니면 나는 이 금리에 만족하지 않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안 쓰는 사람들이 뭐 금리 5% 준다고 해서 그걸 만족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0%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장주를 하려고 보니 얘들은 지금 성장주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는 얘네들이 찝찝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빅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 그 시장 지배력이 큰 높은 성장주, 뭐 애플 같은 거,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얘들이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근데 얘들도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한계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건 괜찮지만 왜 한계가 있는가를 제가 성장주가 안 되는 실적주가 안 되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나를 보면 얘들이 실적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 어, 이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어, 그러니까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얘네들이 돈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후발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선두를 지키는 방식.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죠. 어, 그래서 막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막 대규모로 자회사들 다 IPO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 방식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 그러니까 요렇게 했던 방식의 기업들은 이제 착살이 나는 거고 내년에 올해부터 착살 났고 내년에도 힘들 거고. 근데 애플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실적이 나오면서 지배 구조를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강화시켰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배 구조를 강화시켰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높은 성장주들은 그나마 선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해 주는 역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고 일단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고금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은행금리나 회사채 금리 5%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1번을 사든 2번을 사든 2번은 좀 사겠죠. 길게 보고. 근데 1번을 샀을 땐 돈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품이 있는 자산은 절대 피하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품이 없는 자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거품이 없는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달러도 거품 있고 부동산도 거품 있고 성장주도 거품 있고 거품이 없는 자산은 뭐밖에 없어요. 예. 저평가 가치주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 시장에서요. 가치주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12년 동안 철저하게 가치주를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에 가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이번 주에 방송 나와서 제가 멋진 얘기를 했잖아요. 뭔 멋진 얘기인가 하면 영화 관상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송강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도 확 부서지는데 보면 내가 사람의 관상을 잘못 봤다. 원래 관상을 제대로 보려면 시시각각 부서지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의 방향을 봐야 되는 난 파도만 봤다. 즉 그동안은 성장주가 갈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아무리 주식이 저평가 가치주라도 가치주를 못 땡기죠. 왜냐하면 큰 바람이 성장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람의 변화가 성장주가 안 되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성장주가 안 되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제는 시장이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치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주가 예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가치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가치를 담은 2013년식 저평가 주식이 상승한다고.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들고 사우디의 영향력이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가치주를 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ESG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예전의 가치주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형태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요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저평가 주식이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저거 이해되고 재밌다. 1번. 뭐 재미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겠지만 이해된다. 1번. 어, 어, 그래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근데요. 제가 그 제가 작년에 제가 시장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많이 안 샀거든요. 작년 연초부터 제가 되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되게 많이 안 좋아하고 안 샀어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뭐 1월 달부터 뭐 엄청나게 제가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2100을 찍었을 때죠. 아마 괜찮다고 아마 제 무방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올해 시장이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엔 지수가 박스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냐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제가 PBR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100선에서 2200선이 아마 저점일 것 같고 상단은 아마 2600선에서 아마 2700선이라고 제가 이거 미리 우리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박스권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목도 많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을 굉장히 좀 쉬는 한 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내내 50% 이상 가져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는 되게 약하게 가져가고 막 이렇게 별로 안 가져갔어요. 주식 비중을. 예. 근데 이제 개별주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하면서 이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 이제 성장도 안 되고 이러면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러면 진짜 강한 주식만 상승하는 장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중에서 이제 저평가 가치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평가 가치주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저평가 가치주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기준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니까 올해 제가 느낀 거는 시장보다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주식이야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나는 가치주만 매입을 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평가 가치주가 간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가치주를 매입해놓고 기다리는 매매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안 하다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형태인데 일단은요 주봉이 이 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봉이 녹색 선 위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이 그러니까 좀 이따 있으면 일봉은 제가 만든 밴드인데요. 이 주황색 선 위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타고 가지 않아도 돼. 중앙선 밑에 내려오는 경우는 하나인데 주봉이 녹색 선을 타고 가는데 주황색 선이 내려오는 경우는 하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도주는 예전에도 그랬고요. 카카오도 그랬고 보세요. 주도 구간은 절대로 주봉이 이걸 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 이걸 안 무너뜨리는데 일봉이 이걸 딱 무너뜨릴 때가 적정하게 뭐가 됩니까?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딱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치주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주식만 하는 거죠. 손절도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전제 조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끊은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아까 제가 나스닥이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 났다고 했잖아요. 계속 정배열 났는데. 그러니까 정배열 위에 올라갈 때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카카오는 역배열이잖아요. 장기 이평선이 여기 있는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 데드크로스 났단 말이에요. 성장주가 다 이래요. 단 한 종목도 예외 없이. 볼까요?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 말고는 힘들죠. 전자, 예,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올라와도 소용없어요.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하고 단기 이평선 깨버려야 돼요. 이 깨면 역배열이에요. 하이닉스 얘는 역배열인 동시에 지금 주봉이 이 녹색선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올라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정배열이고 이게 위에 올라 있죠. 지금. 즉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매매를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이번 특강 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니까. 그래서 주봉이 일단 장기 이평이 제가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의 관계가 일단 골든 크로스가 돼야 되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성장주가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주봉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설정한 단기 밴드 위를 위에서 이제 놀아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은 일봉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설정한 단기 밴드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제가 설정한 밴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반드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센 종목들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짜 센 종목이 아니면 이제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성장주들 중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코스닥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된 종목들은 안 하죠. 왜냐하면 골든 크로스가 된 종목, 제가 설정한 골든 크로스 된 종목들은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부터 내려와도 다시 땡기거든요. 이렇게 내려와도 걸리면. 근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항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8만 원 저항대고 이제 점점 내려오면 7만 원 저항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되는 순간 이렇게 자꾸 저항대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형태의 흐름에서는 큰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일단 큰 추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에만 충실해야 되니까 시장이 그걸 이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통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죠. 무조건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요게 큰 추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이 제일 설정한 단기 밴드에서 놀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이런 경우가 이런 걸 설정해 놓으면 성장주들이 대부분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데드 크로스가 나 있던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내년에 주도주가 된 종목들이 많죠. 네. 데드 크로스가 돼 있던 종목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딱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죠.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시장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 다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아마 연말까지는 어, 성장 쪽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보면 뭐 위메이드 같은 것도 보면 지금 급반등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잘 올라갈 때는 골드 크로스 났죠, 이게 장기 평선이. 그리고 계속 장기 평선이 골든 크로스 나서 그 장기 평선 안 무너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 가니까 이렇게 성장주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데드 크로스 났는가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데드 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장기 평선에 맞아요.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을지언정 추세는 완전히 이상하게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골드가 나니까 잘 안 무너지잖아요. 코로나 때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역배열이 나버린 거죠. 이거 특강 들으면 이것도
이 밴드 설정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12월 10일 날 특강할 때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종목 찾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보면 그동안 잘 갔던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역배열이에요. 데드크로스라는 건 역배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치주라 하더라도 역배열인 종목들은 손도 안 댈 거고, 또 가치주라 하더라도 주봉이 제가 생각했던 단기 밴드 밑에서 노는 종목들은 손도 안 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장보다 강한 가치주만 매입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2023년도의 매매 전략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세력들은, 제가 아는 세력들은 어차피 은행 예금 안정적인 회사채 5%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들어온 거는 저평가 가치주 말고는 없는데, 여기에서 걔네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메이저 수급, 그게 스마트머니든 어떻게 되든 수급이 매집한 종목들은 시장보다 강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설정했던 이런 밴드를 설정하고 저는 이제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거죠. 왜 좋으냐 하면, 이렇게 설정하면 왜 좋은가 하면요. 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손절도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단기 밴드 밑으로 내려오면, 아, 이제 시장이 곧 큰 변동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2023년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내년에 시장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의 트렌드도 바뀌었고 어, 흐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역배열됐다는 거. 요 관계가 대부분 다 어, 역배열된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건 요게 정배열된 상태만, 이게 정배열로 전환된 업종만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장주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월까지 빨리 올라올 동안 역배열된 종목들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상이 맞다면. 그래서 그냥 가치주가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가치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주만 매입을 합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래요. 트렌드가 어, 예전의 트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담는 2013년도 저평가주, 이게 테마거든요. 사실 제가 저평가를 붙여서 그렇지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새롭게 바뀐 테마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게임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 글로벌리하게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빈 살만이 바이든을 무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시장의 큰 빅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그 해에는 그 바뀐 빅 트렌드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역별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 역별이 된 종목들은 잘 못 가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큰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것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이렇게 역전폭이 이렇게 큰 거는요. 1982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빅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맞는 게 이때는 이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되더라도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그 폭이 크지 않았어요. 특히나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근데 1980년대 때 고금리 정책일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0.70까지 벌어진 건 저는 80년대 이전에는 못 봤어요. 예,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예,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 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장이 큰 변화가 있을 때 발생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저는 내년에는 어, 시황을 그렇게 특히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떨어질 나스닥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나스닥 한 9천선 많이 빠지면 8천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안 빠질 것 같고요. 2100, 2200 안 깨질 것 같고 특히나 2100, 220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트렌드의 종목들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빨리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개념을 좀 적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그 정, 정배열이 되는 형태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의 대부분 역배열이 발생한 상태인데 의외로 반대쪽에서는 주봉이 장기평선, 단기평선이 역배열이었던 게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 대부분 다 성장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 에, 가치주,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매매는 여기에 국한된 매매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봉이 장기 평선, 단기 평선 정배열로 전환된 업종만 합시다. 그리고 주봉이 제가 설정한 단기 밴드 위에서 노는 종목만 합시다. 그리고 일봉으로는 타이밍 잡으면 되고요. 타이밍은 일봉으로 잡으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매매 안 한다. 아무리 추세가 좋아도.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표님? 시장이 어차피 박스권에 갇히는데,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는데 높은 주식, 높은 거에 대한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건 지수를 더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지수가. 제가 볼 때 많이 올라가봐야 2700선인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절대 안 한다. 적어도 내년에는 안 한다, 저희는.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절대로 이런 종목들 안 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상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해갖고 왜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합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장 2024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소형주나 옐로칩 중에서 현재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재무가 좀 나쁘지 않고 어, 그런 종목들을 어,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발굴해야 되죠. 어, 저는 딱 두 번이라고 생각해요. 매집은 이런 종목들 매집하는 건 딱 두 번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하면 12월에서 3월까지, 2월까지 요때 다 매집해야 됩니다. 예. 쉽진 않겠지만 요때 다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희는 한번 빠져주기를 원하죠. 어, 빠져주면 땡큐죠.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트렌드 변화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봐서 강한 종목만 좀 가는 장세, 그러니까 강한 종목만 사는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 내년의 시장 전략인데 심플해요. 시황 잘 안 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시황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아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꽤 많이 할 거예요. 어, 제가 올해 조금 놀란 건 뭐냐면 얘네들이 파는 건 당연히 이해했고요. 올해 조금 놀란 거는 제가 뭐냐면 이거였는데 글로벌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발표 났나? 잠깐만요. 오늘 발표 났나요? 어, 잠깐만요. 오늘 났네요. 보세요.
이게 오늘 났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4%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4%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수출 증가율 이걸 제가 다시 고치면 잠깐만 제가 이걸 고쳐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은 7조 2천억을 샀고요. 7조 2천억을 샀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몇이었죠? 예, 14%잖아요. 이때 보면 나왔는데 14% 감소했던 거. 정확히 14점 몇 프로 이렇게 안 나오고 14% 나오나요? 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쨌든 14%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글로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줄어드는 거는 세계의 그 경기가 둔화된다는 단적인 증거죠. 한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감소가 된다는 건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의 바로미터죠. 그죠? 예. 근데 그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10조 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국이 나스닥 시장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중국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머징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경기 둔화가 오면 약한 고리는 다 무너져요. 근데 한국 시장은 약한 고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강한 고리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건 글로벌 경기 둔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꺾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건 이제는 외국인들도 저평가된 섹터만 공략하겠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치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나스닥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한국 시장은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인버스 애들이 만약에 1800 가고 1700 가면 얘네들 인버스 투엑스를 왜 굳이 이렇게 크게 예전에 샀던 고점에 샀던 인버스 투엑스를 왜 이렇게 급하게 팔겠어요? 그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갇히니까 박스권에 갇히면 인버스 투엑스는 이게 시간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로 시장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진짜 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가치주 중에서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만 하고 그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들 중에서 주봉이 제가 설정한 단기 밴드 위에서 노는 종목들을 하면 내년에는 꽤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실 올해는 계속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무방을 들었던 분들 아시겠죠? 진짜 지겹도록 안 좋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좋다고 얘기했죠. 2100 찍을 때부터 2600까지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다 이렇게 적어놨. 여기 있잖아요. 코스피가 2700에서 2800선까지 매매 전략을 준비하자, 이게 10월 19일 날 제가 얘기한 거죠. 그때가 2100선 찍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0월 19일 날 내년 연말 코스피 2700, 2800 준비할 때 그러면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속 안 좋게 얘기했다가 돌린 거죠, 제가. 근데 진짜 그게 이제 10월 19일 날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48분짜리 하면서 제가 돌렸는 건데요. 내년에는 아마 2700선이, 제가 보는 시점은 2700선이 마지막인 것 같고, 근데 아마 박스권 장세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센 종목들은 아마 말도 못하게 세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소위 하는 스타 종목들을 보면 말도 못하게 갈 거예요. 참고로 공개를 한 종목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 종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SM을 갖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좀 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6만 원대 다 샀어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정배열로. 장기 이평선이. 그래갖고 지금 한 20 몇 프로 수익이 난 상태예요. 비중도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정배열인 종목들 중에서만, 이제 박스권 고점 왔으니까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한 20, 이제 요 정도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정배열된 종목, 주봉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싸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매매 방법이 어떤 건지는 알겠죠. 저희가 하는 매매가 어떤지는 대충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된 종목들은 이제 손을 안 댑니다. 이렇게 뭐 올라오든 안 오르든 역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셀트론도 역배열이잖아요. 얘가 정배열로 올라올 때까지는 꽝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배열일 때는 잘 가요. 이렇게. 요 이평선 설정 방법은 이번에 특강 가입하면 가입해 드릴게요. 조금 특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설정하는 밴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도 역배열이잖아요. 셀트론도.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딱 보면 미국의 바이오 행정법에 가장 타격을 보는 게 셀트론이거든요. 국내에 다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 거죠. 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오더라도 얘가 역배열을 떨어질 때는 역배열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믿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정배열일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유화처럼 저평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떨어질 동안 대한유화처럼 퍼가 막 4배였던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10만에서 16만까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기속 반등이죠. 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정배열이 안 났으니까, 이평선이.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계속 시장은 사죠, 외국인들. 어, 무지막지한? 제가 2분기 동안 10조 산 거 처음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00선, 2100, 2130선 안 무너진다. 2200선도 안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종목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역배열난 종목들,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역배열난 종목들 빨리 버려야 된다. 내년 주도주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한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교체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종목군이죠. 자, 그래서 저는 장단기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나스닥은 벌써 꺾였어요. 12년 동안 장기 이평선을 골드 상태인 것들이 오래 꺾여버렸어요.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큰 변화의 트렌드가 또 바뀌어버렸고. 재밌죠? 저는 좀,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가슴이 설렙니다. 예, 내년에 어떤 시장이 올지. 분명 어려운 시장이 올 건데, 진짜로 좋은 종목들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금리 5%, 회사채 금리 5%에 만족 못하는 이 자금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거품이 없는 자산을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품이 있는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피해야 되는, 안타깝지만 이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시황 얘기는 이걸로 끝낼게요. 이제 앞으로 시황 얘기 안 할 거예요. 내년에는 제 무방하더라도 시황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할 리가 없는데. 올해 흐름을 보면서 너무 명확하거든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고. 그러니까 제가 1982년 이후로 처음 봤다니까요. 이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 완전히 다 달라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사는 거 보세요. 극명하게 달라요. 거래소 10조 샀다니까요. 근데 코스닥 지금 거의 매도예요.